안녕하세요. 아슈로입니다. 우선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자동화 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의 제조 현장에서 AI를 비롯한 DX 기술들을 도입하는 그런 업무들을 15년 이상 수행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들과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담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조 현장의 AI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조 현장뿐 아니라 거의 모든 직장에서 일어나는 AI 도입과 이상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AI를 도입하라고 해서 도입을 했더니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비싼 쓰레기만 남았던 AI 실패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사실 AI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현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현장들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특히 뭔가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시각화 툴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구석에서 TV를 차지하고 계속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말 그대로 비싸고 이쁜 쓰레기에 불과할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AI를 계속 도입하지 않는다. 우리가 AI를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 한구석으로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하면서 그 AI 기술이 사람의 여러 가지 기능을 대체하고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을 많이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AI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AI를 다 잘 다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과장을 좀 섞어서 얘기하면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장 한 명과 실제로 AI를 수행할 실무자 한 명만 있으면은 우리 모든 현장에서는 그리고 모든 조직에서는 AI를 쉽게 도입하여 현장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선 제조 현장의 AI는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탑다운, 바텀업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현장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임원분이 오셔가지고 야 그거 AI 좋다는데 우리는 안 하냐? 그 한마디로 시작되는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장의 니즈가 정제가 되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윗선에서 AI가 좋다라는 이유 그리고 뭔가 우리도 해봐야 한다는 이유로 탑다운 방식으로 AI를 현장에 도입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어떠한 니즈가 있고 그 니즈를 하나의 메소드로서 AI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AI를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 AI를 현장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정말 보여주기식의 아니면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AI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의 니즈 파악에 매우 부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현장 자체에 AI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AI 전문가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다 보니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현장도 모르고 AI도 모르게 되는 그런 엉망진창의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ROI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이 부분도 투자를 직접 해보신 실무자들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놈의 ROI. 이 ROI를 입증하지 않으면은 AI를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AI를 시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투자를 하게 될 때 재무부서라든지 기획부서에 많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협의를 거칠 때 우리는 이 ROI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ROI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뭐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도 계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전 과제라고 하는 뭔가 이거는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패에서 경험을 얻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르게 점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역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ROI에만 매몰되다 보면은 우리가 재무적인 성과에만 매몰되게 되어서 도전적인 과제 그리고 리턴이 돌아오기에 시간이 걸리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기반 과제라든지 아니면은 다음의 단계를 준비하는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그런 이제 기반들을 다지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이 선결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체 운영 및 유지 보수 역량이 부재인데요. 아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아직까지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AI 같은 것들을 유료라고 하면 거부감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형체가 보이지 않는 AI 프로그램의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구축을 하게 되면은 그 구축을 한 다음에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막 생산하기 위해서 그 제품에 커스터마이징 된 AI 모델을 돌리고 있다가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경우, 야 이거 새로운 모델 돌렸는데 왜 AI가 제대로 결과를 못 뱉어내? 그러면은 이거 모델이 바뀌어서 AI가 못 인지를 합니다. 못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모델에 대응되는 AI를 모디파잉하거나 아니면 뭐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업체에 연락을 했을 때 업체가 이제 없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다행히 연락이 닿아서 물어보게 되면은 또 개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야 그거 왜 또 돈 들어가? 뭐 유지비가 얼마야? 뭐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또 이게 점점 외면당하게 되고 유지비를 이유로 그나마 쓸만한 솔루션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제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AI 전문가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역량 정도를 키워놓는다고 하면은 이거를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동영상에서 주로 얘기할 내용은 이 중간에 분홍색으로 치르는 두 가지인데요. 현장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부재, 그리고 ROI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시민 데이터 과학자 (CD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민 데이터 과학자라 그러면 뭔가 좀 우리나라 느낌에서는 잘 안 와닿는데 아마 이게 영어를 번역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데이터를 현장의 엔지니어가 현장의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자라는 취지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면은 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해? 그렇게 이제 놀라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서 이걸 실제로 데이터를 뜯어보고 데이터를 AI나 머신러닝 모델에 넣어보고 그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뜯어서 그것에 대한 컨텍스트 맥락을 이해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 정도가 되면은 현장 엔지니어도 충분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 데이터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민 데이터 과학자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데이터 분석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POC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검증들이 있겠죠 사전에. 그래서 본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가능성을 타진해 볼 때 그럴 때는 현장에 있는 CDS들이 그 역할이 아주 매우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은 경우는 도메인의 지식과 데이터가 결합된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도메인의 지식 같은 경우에는 AI 전문가가 아무리 수십 년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다 그래도 현장의 전문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도메인 지식이란 것은 그 제조 현장에서 제조하는 제품 그리고 그 제조 현장의 공정 이 다양한 것들이 연합되어서 한 가지의 AI만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을 이해하면서 AI도 이해해야 경쟁력 있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컨설턴트들이 컨설팅하는 것처럼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되려다가 뭐 한 2, 3주 공정 같은 거 설명해 주고 공정 이해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석하면 되지 않겠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다 이유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AI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컨설팅을 받는다 그러면 제조 현장 분들은 또 뭐 와서 또 귀찮게 하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뭔가 해놨던 아웃풋들이 현장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의사 결정권자들의 니즈라든지 아니면 사운드만 반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병폐라고 하긴 좀 과한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없애기고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CDS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우선 조직장 분들께서는 CDS를 육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직장 분들은 사실 좀 격하게 말씀드려서 AI 세부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AI가 필요하다. 그리고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정도를 준비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적인 지원이 되고 나면은 조직 내에서 속된 말로 똘똘한 이제 엔지니어 한번 뽑으셔가지고 그분에게 CDS로서의 역할을 주시게 되면 그분은 본래 갖고 있던 도메인 지식과 CDS로의 역량을 가지고 그 조직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아주 다양한 성과적인 아웃풋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장분들은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AI가 물론 만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있다면 AI는 충분히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어마어마한 처리 시간이 필요한다던가 아니면은 다양한 것들을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한다던가 그런 같은 경우는 AI가 거의 만능에 가깝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만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만능뿐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도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아쉬운 내용인데요.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AI 전문가는 요즘에 워낙 몸값이 비싸서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조 현장이라 그러면 보통 땅값이 싼 공장 부지가 이제 보통 주요하기 때문에 지방에 많이 있는데요. 그런 지방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AI 전문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AI 전문가를 불러다가 과제를 이제 할 수는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공정이라든지 데이터들을 AI 전문가한테 설명을 해주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CDS는 꼭 현장에서 갖추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현장분들이나 아니면 관리자분들께서는 우리 데이터 많은데 데이터 많이 쌓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장되지 않고 휘발되는 데이터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게 좀 PLC라고 하는 컨트롤러의 단점이긴 한데 PLC는 데이터 로깅 기능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체의 메모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 PLC에다가 저장 장치를 붙인 하이브리드 장치가 나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PLC는 SQL이라든지 그런 DB에다가 데이터를 쏴주는 역할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쌓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 많던데라고 생각하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PLC에서 데이터가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휘발되네라고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로컬 저장 공간에는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끌어올려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연결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현장에 계신 분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20개의 공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공정을 트래킹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얼 넘버 A라고 하는 제품이 1번 공정부터 20번 공정까지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흐를 때 중간에서 에러가 났다던가 불량이 발생할 경우 요거를 우리가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리얼 넘버가 없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으로 대충 맞춰 보면은 예를 들어서 14번 설비랑 15번 설비랑 그 다음에 바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제품은 같은 거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얼추 맞춰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시리얼 넘버가 아직 생성되기 전 단계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것들, 품질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고유 식별자, 우리가 보통 시리얼 넘버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하나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묶을 수 없는 데이터는 좀 속된 말로, 좀 심한 말로 쓰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할 수 없는 데이터는 그 개별 공정, 개별 설비에 대한 분석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전체를 제품을 뭔가 분석을 하고 전체 사이클을 분석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답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AI가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학습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요. 물론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이라는 것이 있어서 비지도 학습의 경우는 우리가 답을 라벨링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쳐 줘서 그냥 클러스터링만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답을 주고 지도 학습을 한 것과 정답을 주지 않고 비지도 학습을 한 것과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AI에게 학습을 시킬 때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이렇게 하는 라벨, 그러니까 정답을 붙여서 주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를 학습하는 것과 똑같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좀 더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어떠한 공정들을 거쳐서 분량이 났는데 그 분량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이 여기서부터 여 사이에 들어오면은 정상, 이 기준을 벗어나면 불량 이렇게 해서 정답을 정해주면은 그거에 의해서 데이터들을 분해를 하고 그리고 정답과 정답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양품과 양품이 아닌 불량인 것들을 구분하게 돼서 그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비지도 학습처럼 이 두 개의 차이를 이게 정답인지 양품인지 모르겠고 이게 불량인지 아니면 오답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차이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구분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아무래도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도학습 그러니까 데이터에 정답이 있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맥락이 없는 데이터인데요. 이 맥락이라는 거는 메타데이터를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요. 주변 상황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불량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고장 났다 불량이 났다라는 사실만 갖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온습도라든지 아니면 뭐 진동 정도 아니면은 주변의 상황들 뭐 센서가 있다면 센서의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엮어서 우리가 메타데이터로서 한 번에 한 통에 묶어서 본다면 우리가 단독 데이터를 볼 때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그런 좋은 데이터 분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데이터를 저장할 때 단순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주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 네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정말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많군요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떠들었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AI는 데이터 정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AI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성립이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AI가 물론 뭐 데이터 없이도 알파고는 뭐 데이터 없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막 배우던데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 학습한 것과는 너무나 천지 차이가 큰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야 데이터 없어도 돼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선 정의를 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그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직장과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데이터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직장과 AI를 다루고 있고 도메인 지식이 있는 CDS 한두 명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직의 AI 역량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정의한 사람이 미래를 정의한다는 이거 약간 좀 되게 과한 표현이죠. 약간 좀 광고성 글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이거는 어떤 용도에 쓰겠다. 이거는 데이터가 충분하다. 이거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어떤 뭐 정량적, 정성적 아니면 뭐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판단할 수 있고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우리가 MES라든지 기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할 때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처음에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란 데이터가 필요하고 B란 데이터가 필요하고 C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데이터를 설계를 할 때도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설비에서 어떤 데이터를 쏴줘야 되겠다.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축적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데이터의 전반적인 흐름과 데이터의 성격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해야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 그 조직의 AI 역량을 담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처음 강의로 조직과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은 그냥 AI로서의 문맥을 이해하는 결론적으로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을 조직장분과 조직원 모두 분들이 다 확보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조직장분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AI로서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AI의 중요성들 그리고 AI가 무조건 맞는 그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직에 CDS 한두 명 정도는 육성해놔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뭔가 이거는 괜찮겠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겠는데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신다면은 아마 그 조직은 AI 역량을 성공적으로 확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추가로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